상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법률 문제, 즉 법령의 해석 적용 면에서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불복을 하는 신청을 말한다. 3심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은 단순히 법률만 해석하는 3심 법원이 아니라 법치에 근거하여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 일반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만 다루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은 제한 없이 모든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상고 사건 수 폭증으로 인해 상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노동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승패를 가릴 때 흔히 3세판이라고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있다고 그러죠. 재판의 경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사회 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인정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대법원 판결이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상고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올해 초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요.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환 교수님께서 성공적인 토론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법적 분쟁인 민형사 사건을 국가 권력의 하나인 사법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1심 법원의 법관 1인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가 1년에 5만 건에 육박하여 현재의 대법원의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의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채택되었던 다양한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서 주신 전문가들의 말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헌환 교수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열띤 토론회에 나와주신 또 소중한 의견 나눠주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신 정선주 교수님과 함윤식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왼쪽에 민홍기 변호사님과 석현수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의견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논의할 상고가 과연 무엇인지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좀 낯설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소와 상고를 헷갈린 분도 있을 것 같고 정 교수님께서 상고라는 게 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대화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하급심 판결의 취소와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는 거고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상고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석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심과 법률심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네. 법률심과 사실심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 문제는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을 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형법상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A가 B를 때렸는지 여부는 사실 문제이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형법상 상해죄 성립 여부는 법률 문제가 됩니다. 사실심 법원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법원이라고 해서 사실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문제도 다룬다는 의미에서 사실심 법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 법률심 법원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 중에서 법률 문제만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법률심 법원은 사실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최종심인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바로 바람직한 상고제도는 무엇이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전제가 바로 지금 상고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죠? 어떤 상고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는 수요는 많고 또 실제로 상고심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공급은 적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수요를 줄일 것인가 또 공급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이 발생한 수요가 대법원까지 가는 통로를 줄일 것인가, 네. 이런 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 재판의 수요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또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또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재판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판에 대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보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법원의 구조적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이어진 사법 구조 하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1심 법원의 젊은 판사나 경험이 없는 판사들보다는 항소심 대법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점점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는 이런 연륜이 풍부한 이런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보려는 그런 수요가 또 네. 있게 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대략 한 4만 8천 건 정도가 대법원에 올라간다고 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현재 대법원의 그 실제로 재판 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은 12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한 번당 대략 한 4천 건 정도씩을 1년에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뭐 4천 건을 한 분이 1년에 재판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한 분의 대법관이. 예. 예. 물론 이제 이 중에 그 심리 불속행 판결이라거나 아니면 상고기각 결정 등으로 해서 간단하게 재판이 끝나는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심리가 되는 사건이 한 14,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정도 사건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어서 12분이 이거를 처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상고제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개선해야 되겠다. 네, 네.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상고심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상고심을 담당할 수 있는 대법관도 적고 이제 공급이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4만 8천 건? 이건 좀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건 같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가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님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 공지의 사실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대법관 되는 날 딱 하루만 좋고 그 이후의 임기 동안은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이 그런 말이 있죠. 알려져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한 분이 1인당 한 1년 4천 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하루에 11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오고 있느냐 네.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심리 방식은 전원 합의체 재판인데 그 부분으로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수는 사실 0.01%에 불과하고 99.9%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네. 심리가 되고 소부에서 있습니다. 처리하고요. 예. 사실 소부에서도 주심 대법관께서 한 분이 사건을 주로 설명하시고 다른 대법관님께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관여하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네. 현실이고요. 또 그런 주심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재판 연구관이 미리 검토 보고서를 올립니다.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먼저 검토를 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아니고 재판 연구관이라는 네, 점에서 그리고 그 의견이 한 90% 이상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아마 그 신권에 대한 검토가 대법관이 직접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는 100명이 넘는 재판 연구관이 배치돼 있고요. 이 재판 연구관들은 우리 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나 그 직전에 경력이 되는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판사님들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이 많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네.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뭐 법령에 의해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 교수님? 예, 우선 민사 행정 가사 사건에는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원심 판결, 그러니까 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을 원심 판결이라고 하는데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는 등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심리 불속행 제도에 대해서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 기록 전체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대법원의 업무 경감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법률에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판결서 이유 부분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 정도로 아주 간략하고 형식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그 상고 기각 결정 제도가 있는데 이는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상고를 좀 빨리 처리하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아까 이제 민규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48,000건 중에는 그래도 뭐 좀 뭐랄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내용으로 봐서 대법원까지 가서 굳이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그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그 지금 예.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요. 심리 불속행. 네, 예. 그 심리 불속행에 의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는 비율이 민사는 한 70% 이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그 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상고 기각 결정 제도가 있는데 네. 그 기각 결정에 의한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수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실제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네. 실제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가 인정돼서 상고 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에서도 상고가 인용돼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5.4% 정도 되는데요. 이 낮은 수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고심 판단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 많다는 것을 첫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원심 파기율이 낮다는 것은 다행히도 우리 원심 법원이 제대로 잘 재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긍정적인 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뭐 그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게 48,000건 접수되는 것 중에 좀 불필요하거나 뭐 별로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건이 아니다. 이런 것 좀 있다는 건 실무상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상고 기가 비율이 높고 또 실제로 파기되는 비율이 뭐 5 내지 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남상고가 있는 거 아니냐, 상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가 남발되고 있다. 남발되고 남상고라고 있다. 하죠. 예. 실제로 그게 상고가 남발된지 아닌지는 사후에 기각 판결이 받고 난 연후에 그것이 아 이게 잘못 괜한 상고였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상고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게 남상고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이 상고 파기 비율이 5 내지 6%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무조건 억제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보다는 물론 당연히 그 사후에 5, 6%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일정 부분은 분명히 제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오히려 오랫동안 이게 5, 6%밖에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고 사건이 늘고 있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상고가. 네. 그걸 보면은 단순히 상고 사건을 억압하거나 그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상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더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아 이게 이렇게 많으니 이제 상고를 적절히 제한하자.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인 1990년도에 비해서 대법원 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가 한 6배 정도나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상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문제입니다. 실은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이 됐구나라는 네. 점을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고 상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저희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뭐 성명권을 행사해서 심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진했다든가 또는 증거관계를 다 제출했지만 취사 선택에서 조금 판단이 달랐다든가 아니면 계약관계의 해석 문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불만이 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민사소송법 423조를 보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의 불만이 모두 이 조합으로 포섭될 수는 없을 텐데 사실은 그 재판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구별하기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많이 끌어내서 섞여 저희가 있겠죠. 상고를 네.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실무에서 보시면 당사자가 뭐 무조건 상고하는 건 아니겠죠. 예,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이렇게 자꾸 뭐 상고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좀 있다고 좀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 조직법에 따라 법관이 배치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1심, 2심, 3심 다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네. 연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법관들이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대법원에 가면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대법원은 정의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네, 면이 네. 있고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70여 년 동안 이 권리구제에 관한 최종심으로서 다시 말하면 오로지 법률심으로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구제를 해온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법률을 떠나서 대법원이 늘 그렇게 왔고 실제로 대법원이 상당히 파기환송되는 사건의 많은 비율에서 실제로 이렇게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실제로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고 상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게 들어보면 대법원은 사실 뭐 이렇게 법률심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대로 당사의 권리구제 측면도 있고 하니까 당사로서는 세봉까지 충분히 받아서 내가 혹시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오래 분쟁 끌지 말고 재판은 끝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급심에서 좀 충실하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반되는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 법원의 그 재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결과를 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인데요. 네.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재판이 신중하게 행해져야 되겠지만은 재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됩니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적시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판결을 확정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법원으로 가는 길을 무한정 열어두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법원의 재판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법원의 재판 비용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으로서는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둠으로써 이 사법 비용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급심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네. 오히려 대법원은 즉 상고심은 중요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한 방향이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이. 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권리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둘 다 중요한 명제긴 한데 이게 참 상반되는 명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급심에서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고 신속한 하급심 재판이 이루어져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하급심 재판에 승복을 해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상고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거 역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렇겠죠. 예. 하지만 당사자가 상고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당사자는 하급심에서 이미 충실한 재판을 받았으니 상고심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상고심의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고심 재판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란 뭔가 좀 계속 지금 현재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뭔가 좀 제도가 있었겠죠. 한 변호사님께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나라 상고제도가 여러 차 좀 바뀌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의 상고제도 운영 방식을 쭉 살펴보면 우선 놀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은 사법부 역사 속에서도 이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최근에 상고 사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고제도를 얘기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과거서부터 대법관의 업무량이라든가 큰 문제가 계속 문제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59년에 시도했던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의 이원적 구성, 이 부분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두어서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때 대법관 아닌 판사는 지방법원 원장급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1961년에 시행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경미한 사건들은 지방법원은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하고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로였고요. 네. 그 대신 대법원은 소부 없이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1981년에 시행됐던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상고 사유 자체를 크게 제한해서 업무량을 감소시킨 제도입니다. 그 당시 허가 비율을 한 10%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네. 그 상고 심사부를 따로 두면서 허가 비율을 한 28% 정도 높여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파기율은 여전히 유지됐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 심리부속행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4년에 생겼고요.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행정 사건 등에서 일단 심리를 개시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시점에 심리를 중단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네. 당초 심리부속행 비율이 한 50%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최근에는 뭐 70%, 77%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상고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고제도 변천을 살펴보다 보면 또 하나 이제 의외로 느껴지는 것이 이 많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심리부속행 제도 외에는 그 취지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한 문항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원인은 사실 추진 주체나 방식의 차이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컨대 1961년도에 시작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5.16 직후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그 당시 아마 조진만 대법원장님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81년도에 시행된 상고 허가제는 당시 신군부가 주도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절차의 문제가 지적돼서 결국 1990년에 폐지됐고요. 네. 1994년도에 시행됐던 심리부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했던 사례입니다. 외부의 비판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꾸준히 그 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향후로도 상고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사법부가 이 논의를 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법 상고부, 상고 허가제 다 해봤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제도의 어떤 철저한 분석, 장단점에 대한 그게 좀 뭐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이제 비교법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 상고 사건 어떻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고심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률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조금 다른 거는 상고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그 상고 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법관 수가 많은 적은 국가,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요 매우 엄격하게 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그 대법관 수가 조금 많은 국가,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상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상고허가 기준을 미국은 최고법원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상고권을 인정하는 권리상고제도와 재량상고제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고 제한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좀 내가 하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 나라도 있겠죠? 예.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 우리가 그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데요. 그 두 나라의 그 상고 법원의 구조를 보게 되면 뭐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연방 일반 법원이나 또는 파기원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 기능은 우리 대법원과 매우 비슷한데, 두 나라 다 모두 엄격한 상고 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고 법률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그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법관들이 실제로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대략 한 1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늘어서 150여 명의 법관들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프랑스의 경우만 해도 대략 한 130여 명이 법관들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다 대법관은 아닌 거죠? 네, 물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상고 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상고 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법관들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고 허가 제도의 도입과 대법관 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상고제도 개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고제도 개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좀 핵심적인 관점이 뭘까요? 논점이 뭘까요? 그럼 먼저 좀 열어주시면 정 교수님께서.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상고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고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 그다음 판례 통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법원마다 법령 적용 해석이 다르고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은 일반 국민들의 법률 생활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고심 법원인 최고법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으로서 하급심 법원처럼 사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적용 해석의 통일, 판례 통일에 그 업무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 거고요. 다음으로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런 논의가 단순히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비상식적으로 과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상고심 법원이 법률상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고심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방안을 실시해 왔는데요. 여전히 지금처럼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종전의 방안들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단순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네. 가장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희 교수님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상고심의 주된 목적이 바로 법령 해석의 뭐 통일 적용, 판례의 통일 이런 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점에서는 좀 당사자의 어떤 그 권리 구제랑 개별적 사건에 관한 그의 기능은 조금 좀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법원이 오로지 법률심으로만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제 헌법에서 예컨대 뭐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걸 두고 그렇죠. 있어서 네. 법령의 심사권에 대해 위헌 심사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넘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법률심으로 작동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에는 그 연방대법원도 있지만 각 주마다 또 대법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미국이 주가 50개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두 가장 큰 주인데요. 거기에 7분의 주 대법관이 네. 계시고 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상고 사건은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네, 취급하고 처리하죠. 있습니다. 물론 상고 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대략적으로 미국에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상고 사건을 취급하는 대법관이 대략 300분 넘게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전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법원이 오로지 법률심으로만 작동해야 된다. 지금 현재 대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작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미국의 다른 주 대법원에서 하는 기능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네, 되느냐 네, 네.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 대한 서로 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양쪽의 측면이 아마 법령 해석의 통일 적용, 그다음에 또 권리 구제라는 것이 당쪽에 있는데 둘 다 소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두 분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이 어딘가, 목표가 어딘가는 이제 짐작할 수 있겠는데 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상고제도 개선의 요체 가장 중요한 쟁점 저는 뭐라고 보냐면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화. 예. 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실 매우 큽니다. 뭐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모든 것을 다 대법원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하도록 헌법이 예정해 놓은 일 그리고 대법원만 할 수 있는 일이 네. 무엇인가를 가려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말하자면 상고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대법원이 하라고 헌법이 예정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뿐인 대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급 법원의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준을 천명하고 법이 형성 발전되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파행적으로 상고심이 운영될 바에는 대다수 상고인들한테
말하자면 뭐 속된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무의미한 그런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고를 제한하고 이것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과 전원합의 판결을 해서 충실하게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이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원합의체에 들어서 국민들이 그걸 왜 어떻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좀 운영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법원조직법 7조 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구성되는 재판부를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 법원조직법은 이런 방식이 대법원 심리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법관 3인 이상의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서 해당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만 소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처리가 원칙인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예외적인 99.9%가 소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무상으로는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재차 3차 합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지만 신권 검토 단계에서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공동연구관이 전원합의용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대법원장 주재 아래 12명의 대법관이 미리 이것을 검토하고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에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또 때로는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렇게 대법관 각자의 의견이 상세히 기재되고요. 이를 통해서 관련 법리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네. 이것은 우선 각급 법원에 커다란 지침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규범력 있는 메시지를 주어서 살아있는 법의 형성과 변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원합의체가 하려면 굉장히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전원합의체 사건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늘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런 쪽으로 대법원의 기능을 좀 초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개인의 권리 구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런 게 좀 상고심제도 개선했던 그런 방향이겠죠? 석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과 최종심으로서의 상고심의 기능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제 최고 법원으로서 그 판례 형성을 통해서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고심은 역시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법원만이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고등법원이나 기타 다른 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된다면 대법원이 아니면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이제 권리구제 기능이 많이 하게 될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물론 뭐 권리구제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이제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 기능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더 그쪽에 이제 대법원이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상고심만을 담당하는 법원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늘 되풀이되지만 권리 구제라는 측면, 또 최고 법원이라는 측면, 이게 과연 양립할 수 없나요? 어떻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만일에 이번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방안을 마련한다면은 현재 지금 K 방역처럼 K 상고 제도라고 해가지고 전 네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아마 수출 품목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상고 제도에서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과 권리 구제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심, 1심, 2심은 개인의 권리 구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고심, 즉 법률심인 상고심은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제도도 역시 권리 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재심리를 통해서 네. 상고심 법원이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가에서 상고심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을
그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그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 자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상태인데요. 국가 전체 예산의 그 0.4% 정도 분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기능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리한 네.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국회에서 사법부 예산을 파격적으로 네. 늘려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정 지원은 상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1심을 충실화하는 데 네. 오히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5년간의 우리 국가 예산과 우리 사법부 예산의 총액 그리고 그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네. 저희 금년도에 저희 그 우리 국가 예산 요번에 1, 2,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빼고라도 대략 512조가 그렇다 그러죠. 금년도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예, 본 네네.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우리 사법부에 배정된 예산이 대략 2조 원 정도입니다. 네. 이걸 비율로 치면 0.39%입니다. 네. 0.4%도 안 되고요. 다만 2016년도부터는 쭉 한 대략 0.43%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0.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퍼센티지는 더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이렇게 적은 예산을 쓰면서 예산을 사법부에 배정해 놓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저는 그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항상 한정된 예산 또는 한정된 사법 자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한정된 사법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도 좀 대폭 증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연히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산의 그 금액보다는 일정 퍼센트 전체 총 예산의 예를 들어서 0.5%라든지 네. 이런 비율로 사법부의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 근데 전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사법부 예산은 조금씩 늘려주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0.39% 정도밖에 사법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선진국이 얼마가 되는지 네.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서 예. 그것도 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제 뭐 하여튼 예산, 인력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에 투입되는 자원 전체를 좀 늘려야 한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과제 같은데,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이 한계 내에서라도 뭔가 좀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이럴 생각할 때 석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서 상고 사건 중의 일부를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금방 생각을 고법 합니다. 상고부. 예, 그렇습니다. 즉 상고 사건 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또 다른 일부는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예,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예. 방법이다. 그래서 고법 상고부에서 구치역 사건에 관한 권리 구제는 거기서만 담당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고 사건 중에 네. 기준을 정해서 네. 예, 상고 사건 중에 그 기준에 맞는 것은 대법원에서 처리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네. 그런 고법 방안.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3심은 거기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고 예. 일반적으로 기준에 따른 것은. 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같이 하신 거 보면 상고 허가제 의견을 같이 하신 거 아닌가요? 간파하셨군요. 예. 사실은 상고심을 정상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문제하고 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네. 상고 부분을 제한하면 그만큼 사실심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심리를 하는 해야죠.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심이 충실화되기 전에 상고심부터 제한한다 그러면 국민적인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은 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사실심 충실화가 먼저냐? 상고심 개선이 먼저냐? 이거 따지다 보면 사실은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선후 문제로 따지는 문제가 사실 아닌 해결책이 거라고 안 저는 나오는 생각합니다. 거죠.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상고 허가제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입장인데요. 네. 아까 대법관을 증원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상고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어느 정도 상고가 허가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충실하게 심리를 하게 해서 대법원이 그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이제 추가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1심부터 탄탄히 있고 또 2심이 생기고 3심이 생기고 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항소심, 상고심으로 가는 건 다 당연히 제한되어 있는 걸 전제로 일부를 허가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많은 법관이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사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일본은 사실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이 서구의 재판 제도를 메이지 시대에 받아들이면서 다른 건 다 받아들였는데 상고 사유만은 제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네. 서구의 재판 제도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 중앙에서 이거를 좀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상고 사유는 크게 제한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심과 법률심으로만 나누고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계속 사실은 3~4번이 뭐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퍼지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마저 96년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상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 그 상고 수리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4.5% 정도라고 그 수리제가 허가제나 허가제와 같은 거의 얘기입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최고재판소에서 내가 수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건만 심리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대법관 수를 얼마나 늘릴 거냐, 무한정 늘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일부 늘릴 거냐 말 거냐 문제와 상관없이 상고 사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과거 사법부에서 상고 법원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죠. 상고 허가제, 어떤 고법 상고부, 또 상고 법원 차이가 어떤 겁니까? 본질적으로 뭐 상고 사건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고 사건 자체를 제한하는가, 네. 아니면 상고 사건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어느 쪽으로 할 건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상고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상고 허가제와는 달리 상고 사건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상고 사건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대법원 말고 별도의 상고법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네. 상고 사건을 이제 이분화하는 것이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상고 사건, 그다음에 상고법원에서 판단하는 상고사건, 상고사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라서 네. 차이가 나는데, 저는 지금 뭐 고등법원 상고부나 그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이거 전부 다 상고사건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기구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이제 그 조직을 만드는 방안들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듯이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늘렸더니 자동차 수가 줄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로를 무한정 넓히기보다는 도로 봉화대로 이제 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서 저희 헌법의 우리 그 대법원에 관련된 규정을 제가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헌법 102조 2항에 보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런 네. 조항이 있습니다. 이 우리 헌법에는 무엇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대략 한 6군데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다음에 국민경제자문회의, 군사법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는데 네. 다른 데는 다 이미 입법화돼 갖고선 다 실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군사법원 다 있고요, 국가원로자문회의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무려 30년 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딱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요 단서 조항 요거 딱 하나거든요. 지금에 와서 다시 대법원 상고제도를 개선하자 이러면서 보니 또 여전히 이미 실패해서 폐지한 상고허가제도를 도입하자거나 네. 또는 또 논란이 많았던 상고법원과 유사한 고등법원 상고부를 둔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런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는 네. 과거에 실패한 제도의 재도입이 아니라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도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고 아울러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상고 수요가 있으니 과거에 3, 40년 전에 대법관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라 일부 대법관 수를 좀 늘리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어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대법관 한 6분 정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한 20명 정도를 두게 되면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재판 역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네. 실증적으로 아주 연구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네. 현재 48,000건 오는 거에서 대략 뭐 한 75% 정도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을 하더라도 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정면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조직 법도 일부선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6명을 증원하고 예. 대법원의 대법관 아닌 판사,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라고 이제 만약 얘기한다면 예. 그런 분을 20명 정도 증원하면 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현재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대법원 판사 가칭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재판연구관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인 거죠? 예. 지금 재판연구관은 거랑 다르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실제로 대법관과 함께 실제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변호사님 생각은 이런 것도 혹시 뭐 반론과 함께 좀 본인의 주장을 더 펼쳐주신다면? 네, 사실은 지금 민홍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법관의 소폭 증언 뭐 설득력이 있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소폭 증언할 거면 왜 증언하지? 이런 의미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대폭 증언하는 것이 어차피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상고심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뭐 있다라고 해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상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이제는 권리구제, 사실심도 좀 사실심도 많이 해주겠지라는 기대감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심을 충실해야 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면서 그런 권리구제 기능을 강조하는 그 위에 상급 기관을 또 두게 되면 상급의 역량을 또 두게 되면 사실심의 역량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까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사법자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판연구관 100명 이상의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하급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하급심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하급심에서 어차피 국민들도 이제 상고심에서 잘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1심, 2심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되고 판사들도 그만큼 책임감이 약화될까 봐 우려됩니다. 사실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면 사실은 상고 사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오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사실심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해주겠다는 마치 해줄 것처럼 다 상고를 받아주고는 실제로는 해주지 못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항소율, 상고율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걸 낮아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법관들의 경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경력 있고 연륜 있는 법관들의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지법항소부,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상당히 경력이 높은 분들이 대등하게 재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좋은 효과가 아닌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충분히 좀 분석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현석 교수님은 이 두 분 이 양쪽의 의견 뭐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대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대법관 증원과 이제 대법원 판사 이렇게 하는. 그 중에서 이제 그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로 이원화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합의제에 관련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제의 전제는 재판을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이 합의제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부 구성원 사이에 어떤 그 지위나 영향력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합의가 되겠죠.
지금 하급심에서도 예전에는 그 재판장하고 배석 판사 사이에 직급이나 또 경력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합의가 맞느냐, 이게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도 하급심에서도 대등재판부를 많이 네. 예,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구성원 사이에서 직급이나 경력의 차이가 있으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합의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져서 합의제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대법원을 이원화한다는 것은 지금 하급심에서도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을 이원화 그럼 하지 않고 대법관만 증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일 나왔었죠. 예. 예, 그것도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대법관 수를 늘리면 안 된다 그 입장은 아니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소수 증언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이 상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또 증언을 이 대법관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길 뿐만 아니라 네. 충실한 전원합의체 운영이 좀 어려워집니다. 너무 많으면. 예, 인원이 네. 너무 많아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인데요. 네. 우선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자로 그 자격을 제한을 하고 또 고등법원 안에서의 어떤 순환 보직으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대법관 회의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하며 네. 일단 선발이 되면은 일정 기간 가령 예를 들면 4년, 5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임기를 보장해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상고부 고등법원 상고부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으면 이제 소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그 재판 연구관을 둬서 그 상고부 판사들의 업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고등법원 상고부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게 되면은 국민의 상고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대법원의 업무 경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업무가 결국 경감된다는 거는 대법관들이 그냥 편해진다 이런 의미가 네. 이 의미를 넘어서 결국 업무가 경감되면은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각 사건마다 들이는 그 노력의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은 이유 기재를 하게 함으로써 네네. 지금 현재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이유 기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불속행 제도에 비해서 당사자를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네. 또 따라서 당사자들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한 불만도 또 줄어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고등법원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여러 개의 고등법원이 있기 네. 때문에 각 고등법원마다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게 되면 국민들이 상고 재판을 하는 법원의 접근성이 훨씬 네. 좋아지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건 당사자가 대법원에서만 이제 상고심을 하게 되면 상고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네. 이제 본인 집 가까운 곳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그 상고심에서는 실제로 법정에서 공개 변론이 열리는 비율은 얼마 되진 않지만 만일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해서 그 각 상고 법원들이 맡고 있는 대법원을 포함해서 네. 업무 부담이 줄면 이제는 그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서류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구술 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또 충실하게 생각합니다. 심리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이시고. 지금 하급심에서도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당사자들의 말을 충실히 들어 네. 네. 주라고 해서 이제 구술별로 활성화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사건 당사자나 혹은 그 대리인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영상을 네. 법정에서 비춰가면서
이제 그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는 상고심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면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방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봐도 참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고 허가제, 또 대법관 소폭 증언과 대법원의 이원화, 그리고 이제 고법 상고부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상고 허가제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국민의 생각은 불만스럽다, 1, 2심 판결이 이런 건데, 아예 상고 허가를 안 해주면, 상고 허가제를 줘서 대법원까지 못 가게 한다면 그럼 불만은 어떻게 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황 변호사님. 맞습니다. 사실 상고 제한을 도입할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라면 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국민들한테 그 대법원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냐, 어떤 그러니까요. 제도적인 해답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심리부속행 제도가 도입될 때에도 늘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 상고 제한을 하려다가 하급심 재판이 현재 부실한데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원래 심리불개시 제도라는 제목으로 논의되던 상황이 이제 심리불속행이라는 애매하고 절충적인 네. 이런 제도로 좀 변한 그런 경험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고심 심리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것들을 어떤 제3의 사실심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상고심은 본질적으로 상고 사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술 심리 또는 뭐 변론, 사실 심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 결국 사심제가 돼버리고 말 거고요.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3번 해봤으니까 이제 끝 하고 이제 뭐 더 만족할 것이냐, 그 부분에 저는 사실은 만약에 구술 심리의 어떤 필요성 또는 사실 심리의 필요성이 많다면 역시 사실심을 충실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개개인의 권리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지침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거는 하급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해줘야 되고 법리적으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된다. 네. 또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려해달라고 지침을 줄 수 있으려면 그만큼 대법원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령의 해석의 통일을 구한다는 것이 개별 권리 구제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부터 시작해야 1, 그렇습니다. 2심이 더 충실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심은 사실심답게, 대법원은 대법원답게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삼심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고제도 개선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들어보면 이제 상고 허가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상고가 될 수 있고 이건 안 되고, 뭐 좀 통일적 기준 가능한가요? 어떻게 뭐 대법원 판단을 받을 만한 사건? 이건 너무 좀 추상적인데 그냥 속가로 따지기도 어렵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고 허가 여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은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거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문제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을 만큼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지, 네. 그다음 판례 통일을 위해서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지, 그다음 법을 지속적으로 형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통 상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상고 허가제를 도입한다면은 네.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로서 상고가 가능하도록 권리 상고 제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허가 상고, 재량 상고, 이거를 적절하게 조금 조화를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권리 상고 같은 경우는 예컨대 명시적으로 법률에다가 헌법, 법령, 판례 위반의 경우에만 권리로서 상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명시적인 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고 허가제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상고는 그때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상고를 할수 받아들여야 있다.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민홍기 변호사님 다시 여쭤보면
대법관 이제 소폭 증언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원화되면 결국 충실한 심리가 되겠느냐. 대법원 판사와 대법관은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합의가 되겠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상고 허가제에 대한 어떤 단점도 지적해 주시면서 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시점에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보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명제에 과연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제도를 개선을 한다라고 많은 논의해놓고 나서 지금보다 대법원 재판받기가 더 어려워진대. 우리 그거에 동의하자. 야, 그 하급심 재판은 어떤데 지금과 똑같이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뜻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심 끝에 저는 그렇다면 일단 현재 올라오는 수많은 상고 사건들을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대법원의 기능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과거에 뭐 상고법원으로 나오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등법원 상고부로 될 수도 있고 또 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통해서 재판 공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원적 재판부를 구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를 지방법원장급으로 대법원 판사를 운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원적 구성을 하면서 대법관과 지방법원장급 또는 적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대법원 판사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고 아울러서 현재 법원조직법에는 딱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두 가지로만 지금 현재 우리 법관의 신분을 둘로만 나눠놓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조직법을 좀 일부 손을 봐서 대법관, 대법원 판사 그리고 판사 이렇게 해서 그 대법관과 판사의 중간 정도, 다시 말하면 대법관에 가까운 정도의 직급 체계를 하나를 두고 또 법원조직법에 따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는 합의에 있어서는 판결이 합의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현재는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3개 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사 20명을 더 뽑아서 대법관 이원적 재판부에 대법관 1분과 대법원 판사 2분 해서 3분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한 10개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판부가 생겨나게 되고 사실상 대법관은 소수를 증언하지만 대법원 판사를 한 20여 명 두게 되면 재판부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대법원 그 업무 처리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정서를 고려해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대법원의 어떤 사건을. 자,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도 뭐 물론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장점 얘기하셨잖아요. 가까운 데서 이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업무 효율성 높일 수 있다 하는데 그럼 고법 상고부별로 판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결국 또 뭐 사심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어떤 이제 판결을 할 때는 다른 상고부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를 당연히 검색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뭐 검색 시스템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례도 이제 뭐 참조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제 그 참고를 하는데 가령 대법원 판례하고 상고부의 판사가 생각이 다르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제도를 만들면 그런 문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제 그 고등법원 상고부의 새로운 판결이 충돌하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고 싶으면 상고부에서 하지 말고 대법원으로 그 사건을 보내라라고 이제 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상고부 사이에서 또 서로 다른 판결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A라는 상고부에서 어떤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다른 상고부 사건들을 쭉 검색을 해봤더니 B라는 법원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했더라. 그러면은 이제 A 그 상고부에서 네. A 상고부에서 판단하기에 B 상고부하고 그 A 상고부 법원이 결론이 같으면 네. 결론이 같으면은 그냥 A 상고부에서는 B 상고부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면 되고, 만일 결론이 다르면 그러한 사건도 대법원으로 이송하게 한다면 예, 판례의 그 불통일로 인한 네. 문제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당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법 상고를 설치한다면. 예, 그러니까 네. 판례 통일의 필요가 있거나 네.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고 네. 예,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네. 예,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냥 뭐 이송 뭐 대법원에서 이송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네. 상고부에서 직권 이송을 할 수도 있고 직권 이송을 할 수도 아니면은 있고. 대법원에서 이송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네. 두 가지 제도를 다 두자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은 이제 과거 법 선고했다가 예. 폐지됐다 아까 저 연역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속가 즉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죠. 네. 속가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형이 항소심에서의 선고형이 3년 미만인 사건을 고등법원 상고부가 관할하고 네. 그 이외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항소심 법원이 그 어느 법원이었냐. 그러니까 네.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한 경우는 상고가 되면 그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고 네. 또 그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경우에 상고가 되면은 고등법원 상고부로 사건을 보내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네. 두 번째 방안이 이제 과거에 운영됐던 고등법원 상고부하고 좀 유사한 것이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채택하면 어느 제도 채택하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그런 어떤 운용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운영 방안을 할 때는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렇죠. 이제 전체 사건 통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만 이게 저 나오셨으니까 서로 이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에 대한 뭐 어떤 좀 반론 좀 제기해 주시고 내가 주장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 허가제 이제 막 들었는데 지금 두 분이 주장하시는 대법관 소폭 증언과 이원화 그리고 고법 상고부 이런 것은 어떤 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는요, 일단 제도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도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법원의 뭐 이원적 구성이나 고등법원 상고부나 그다음에 상고법원 제도나 모두 다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조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확대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많은 비용이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고제도 개선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본 것은 사실심 강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심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그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충분히 상고 사건을 제한할 필요도 있고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사건을 그대로 두고 대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상고 그 허가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반박하는 논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3세판 네. 논리가 있는 것 국민적 같은데요. 정서 그러니까 그 네. 국민적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3세판 제도를 원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게임 같은 거는 3세판을 해요, 우리도. 네. 근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생이 달린 중요한 제도인 대입 수능에서는 우리가 3세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년에 한 번 시험 보고서 거의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왜 3세판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1년에 여러 번의 그 수능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일에 특히 재판제도와 같은 이런 일에 3세판 논리를 국민적 정서로 포장해서
국민이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네. 가뜩이나 사업부 예산 좀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족하고 적은데 새로운 조직 뭐 또 만들어서 또 뭐 인원을 증원하고 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간명한 제도가 있는데 그래야 좀 반론 좀 주시면. 지금 사법부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은 지금 상고 허가제를 해서 국민들이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축소하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빌미를 네.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비용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랑은 좀 다른 의견이시지만 네. 예,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이원적 구조를 이원적으로 둔다.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꼭 예산이 한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여기 이만큼 인력이 투입되니까 예산을 더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약간 여담인데 아까 수능 말씀하셨는데 네. 수능 정 교수님께서 이제 상고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1년에 수능 한 번 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건 삼세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수능은 재수할 수 있거든요. 삼수도 할 수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께서 또 좀 반론과 함께 본인 의견도 좀 네. 설파해 주시면. 상고 허가제와 관련해서 뭐 비판을 받는다고 하면 개별 사건의 권리 구제는 그럼 외면하자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분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뭐 상고 허가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권리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냐 그런 주장은 아니고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상고심의 개별 사건 권리 구제를 높여주자. 지금 현재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잘하게 하자. 이 주장은 제가 듣기에는 상고심도 사실심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네. 된다 이렇게 저희 볼수 아까 있다?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상고의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이 사실 인정 부분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법원 이제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했더니 심리부속행 이런 식의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분들의 권리 구제를 많이 봐주려면 사실 문제도 좀 봐줘야지. 이것 때문에 약간 이 욕구 그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사실심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뭘로 풀 거냐? 상고심에서 그걸 다 받아서 심리를 해주는 것으로 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아까 민영기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 제도 개선한다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결국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당혹스럽겠죠. 저희가 말하는 건 지금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 왜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아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잘하고 하기 계시는데 어렵다는 거죠. 하기 어렵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네. 이 어려움을 호소한 게 지금 한두 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해소를 못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 주자. 권리 구제 기능까지 다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좀 그 기능이 아닌 것은 빼서 전원합의 재판결 또 뭐 본격적인 구술심리 대법정에서도 할 수 있게 대법관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실심에다가 올바른 지침을 자꾸 줘서 그 당사자들이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각급 법원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는 역할을 해달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신 거고 혹시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법원 상고제도의 가장 큰 이제 국민들의 불만은 심리불속행 그 자체가 아니라 심리불속행을 6개월, 1년 부재하 세월로 기다렸는데 나중에 받은 판결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상고심 절차법에 의한 상고사유가 없어서 기각한다. 라는 형식적, 그야말로 불성실하게 짝이 없는 판결을 받는 거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게 다 기각됐는데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똑같아. 야, 이게 무슨 놈의 이런 판결이 있냐. 몇 달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근데 또 대법원에 가서 왜 기각된지를 모른다는 모르죠. 얘기죠. 예. 네네. 그리고 대법원에 또 여쭤보면
사실은 그 경우는 다 본다. 재판연구관들도 기록 다 보고 대법관께서도 다 기록을 본다. 근데 그 이유를 안 쓴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 이유를 쓰기 시작하면 그 업무량이 그렇죠. 지금보다 네. 뭐 폭증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늘려줌으로써 이 심리불속행을 하더라도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너는 기각된다는 거를 심리불속행 사유를 다만 몇 줄이라도 써주려면 결국은 재판부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대법관이나 이원재 구성을 해서 심리불속행 설사 결정을 판결을 하더라도 네. 하다못해 딱 요점만 딱 찍어서라도 너는 이래서 기각시켰노라라고 해주면 그래서 훨씬 지금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나 승복이 네.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뭐 들어보면 또 이 상고 허가제 주장하시는 말씀도 이의가 있고 또 선생님 말씀에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고법 상고부도 또 뭐 충분히 합의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어떤 제도든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란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의견들을 다 참고해서 좋은 제도가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들도 잘 알아서 이런 데 의견을 좀 모아서 가장 좋은 제도가 상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상고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정 교수님. 저는 그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당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당사자는 자기 사건을 최고법원으로까지 가져가고 싶겠지만은 승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빨리 판결이 확정이 돼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양자의 이익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인적 물적 그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가장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상고를 제한, 즉 상고 허가와 같은 상고 제한 제도는 대법원의 단순히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그 대법관처럼 훌륭한 분들이 모인 그 기구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국민들의 그 법 질서 이런 거를 확립하는데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대법원과 최고법원인 그 최고법원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기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도 부탁드릴까요? 기왕에 발생하는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불만 그리고 상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대법원 으로 올라오는 사건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재판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우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도 맞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사건의 양과 질 이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과 똑같은 대법관 수를 유지하면서 더더구나 또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법관 아닌 법관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대법관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하는 것은 더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고등법원에다 상고부를 두고 거기서 재판하고 나는 대법원은 그냥 도의사 청청하겠다. 이런 태도도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법원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개방하고 또 헌법에 맞게 대법관 아닌 법관도 좀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식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도 부탁드립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고심 운영이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이 현재보다 개별적인 권리 구제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말은 곧 지금보다 사실 심리를 좀 더 확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을 확대한다면 그걸 대법관한테 맡길 것인가?
만약에 대법관한테 맡겨야 된다면 증언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대법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대법원 안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이런 식의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질문부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사실심 충실화가 되면 그때는 상고허가제 괜찮겠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홍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법원의 사실심리를 강화하고 더 거기다 인력을 넣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심 충실화가 언젠간 오겠지요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심리부 숙훈 제도가 도입될 때도 사실심 1, 2심 제대로 하면 그때에서나 심리부 숙훈 제도 해라는 것이 국회에서의 지적이었거든요. 이 시기는 그렇게 따져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사법제도의 사법자원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인원 투입하고 그러고도 사실심 충실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먼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개선을 논하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상고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석현수 교수님. 예. 네. 오늘 이 토론을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한 가지 점에서요? 말씀드리면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상고법원 설치하고는 별개의 제도라는 네, 점을 네. 말씀드리고 당연한 싶습니다. 것이고요. 네. 기존의 그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한 후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사건이 상고법원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이제 법에 그 고등법원 상고부가 처리할 사건과 대법원에 처리할 사건을 법에 명확한 기준을 두어서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건을 관할하자는 제도로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상고제도 개선의 목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합하고 분배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 구제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등법원의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또 국민들의 그 상고권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돼서 각 상고부의 업무 부담이 줄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게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상고권을 확대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총문이 토론하시는 말씀 들어봐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논의만 할 게 아니고 결국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겠죠. 예. 예, 현재 대법원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헌법이 예정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이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료를 내주신 두 분 교수님, 두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제도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특집 토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